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동국대 불교학부 황순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영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 별로 말주변도 없고 말도 부산 사투리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너무 많으신데요, 선생님. 저는 박소라고 합니다. 예, 저는 변호사입니다. 일명 수행하는 변호사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워낙 유명하셔서.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불교를 넘어서 세상에 진짜 관심이 많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사실은 저는 매일같이 주가를 확인하고 금값을 확인하고 금리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요. 이랬다가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세상의 변화를 모르면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스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정한 것처럼 인사도 한번 하고. 네. 근데 오늘 우리 이야기할 주제가 이게 일본 문제라 이게 참 말하기가 쉽지 않은 하드시긴 한데 너무 범위가 커가지고 이거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 거창한 주제를 오늘 첫 주제로 좀 시의적절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연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규제를 선언한 일본.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일제 불매 운동은 한다.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는 보이콧 재팬 운동. 우리는 결코 이웃나라 일본과 가까워질 수 없는가? 당신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약간 특수하게 반응하는 그런 DNA적인 부분이 있어요. 감정적인 문제에다가 이게 경제보복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또 하나의 침략으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밥그릇은 뺏길 수 없는 문제죠. 네가 그 정도로 맞고 화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쟤네는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데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 현상이나 일반적인 일본에 대한 감정들이 무비판적으로 전달된 다음에 온몸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걸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지? 중국은 통제국가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건 사실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왜?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는 활력이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불교와 관련해서 지금 한일 문제를 지금 언급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은하수를 마치 노안인 분이 보듯이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광활한 그런 영역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과 관련된 거는 광개토대왕비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414년에 광개토대왕비에 보면 광개토대왕이 이제 외를 진압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조선 세종 때 이종무의 대만정권, 그 다음에 임진왜란, 정유재란,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그 전후된 사건들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많은 생각들, 한국인이라면
모두 다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고 그것에서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시도하고 부처님의 관점으로 결국 답을 도출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될까요, 스님? 예, 근데 이제 뭐 저희들이 영상에서도 봤지만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리라고는 생각 그렇죠.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막상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와 관련된 몇몇 부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이제 제거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화이트 리스트를 제거하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국민적으로 어떤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라든지 어떤 일본에 가지 않겠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국민들의 어떤 이런 이 일본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주 깊은 심선 속에 내재되어 있는 반일 감정들이 돌출되면서 이게 도대체 끝이 어디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태가 조금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사실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우리 불교가 어느 정도 해법을 제시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길로 가야 되지 않은가 하는 해법을 저희들이 조금 제시해야만 할 이런 때가 되지 방향을 않았을까. 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약간 특수하게 반응하는 그런 DNA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서해라고 불렀지만 어느 순간에 황해로 바뀌었어도 그게 중국식 표기거든요.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독도로 걸리잖아요. 그러면 훨씬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만 특수하게 더 반응하는 그런 구조도 있고 거기에는 물론 쌓여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증오의 감정을 재생산해내는 어떤 교육이나 문화적인 특수성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자연스님께서 이제 그 감정적인 대응 뭐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사회학자로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그 불매운동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초반에 얼마 못 갈 거다. 근데 의외로 뭐 지금 기사는 많이 줄었다고 해요. 기사는 관련된 기사들이나 뭐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줄었는데 실제로 불매운동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는 이거는 감정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그 일본과 관련해서 불매운동한 경험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오래 못 간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불매운동들과 관련해서 이게 오래 못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래 못 갈 거다라고 봤는데 이제 그 찾아보니까 과거에 불매운동이 일어났던 시점들은 항상 뭐가 있었냐면 먼저 역사 감정을 건드렸어요. 역사 감정을 독도와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식의 역사 문제를 건드렸는데 그냥 역사 문제에서 그쳤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그 경제 보복이라고 하는 문제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아까 VCR로 보셨지만은 이제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감정적인 문제에다가 이게 경제 보복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또 하나의 침략으로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불매운동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생존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는 그래 뭐 잠깐 그리고 사실 이 감정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사그라드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먹거리를 두고 서로 싸우고 있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밥그릇은 뺏길 수 없는 문제죠. 아니 근데 이번 사건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젊은 분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나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겪은 세대가 아니고 전혀 동떨어진 세대들이 움직여서 지금 이런 활력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감정이라는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재생산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냥 판단만 가지고 젊은 분들이 저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복잡하고 사실 옆에 있는 나라들끼리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근데 그중에서 이걸 극단적으로 치달을 것이냐 아니면 5월 동주처럼 결국 더 큰 문제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함께 그걸 참아가면서라도 갈 거냐. 지금 그런 판단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갈 거냐 안 그러면 감정적인 부분으로 갈 거냐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판단들이 지금 존재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객관적 사실이 복잡할수록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것에서 미래지향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면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잠깐 말씀 더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 20, 30대가 불매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감정이 내재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증오가 아니에요. 20, 30대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은 증오가 감정 아닌가요? 아니요. 증오라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20대, 30대는 월드컵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힘들을 가졌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붙어도 해볼만 해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20, 30대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 텐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 윤리학에서 인그룹 모랄리티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롯데 자이언츠 야구 팬이면 야구장에 갔을 때 롯데 자이언츠 응원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좋아하고 서로 돕고 있는 거 다 주고 그렇죠. 하는데 두산이나 LG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희도 모르게 정오감을 느끼고 뭔가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사실 이게 종교 이전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원숭이들이 이제 그룹지어 살 때 내부 사람들은 보호해주고 외부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기적인 유전자가 되어서 이제 퍼지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그 반일 감정이 아주 대표적으로 어떤 그런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바로 그런 심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아주 쉬운 소재이면서 또한 어떤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동전의 양면도 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지만 젊은 세대들은 어떤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불타오르는 그런 속에서 어떤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너무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에 너무 쉽게 이렇게 샥 휩쓸려 나가 버린 거 아닌가. 근데 얼마 전에 그 홍대에서 왜 그 일본 여성 관광객을 그 한국 남지성이 그 폭행한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영상도 떴었죠 SNS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한국 네티즌들 젊은 친구들이겠죠 대부분 그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 한국 그 폭행한 남성을 비난하는 그런 글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그게 꼭 감정에 휩싸여서만 젊은이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일본에 대해서 감정적인 충동 때문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감정이 분명히 응집이 되어 있고 그 응집된 감정이 분출되고 있는 건 맞아요. 분출되고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분출을 지금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적절히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발로는 안 넘어가요. 도발하는 단계까지는 안 넘어가고 사실은 도발 경계선쯤에 가면은 집단지성이 작동하면서 적당히 통제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조금 이제 이성이 개입되어 있는 감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박근혜 탄핵 집회에서 굉장히 크게 학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시위나 집회 혹은 집단적인 어떤 단체 운동, 집단 운동 같은 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8.15 때 그 태풍이 이제 올라올 때 태풍을 뭐 일본으로 보내준다든지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많은 공감을 얻고 같이 흥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중적 곤란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감정적인 것보다도 감정을 저는 분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이기는 한데 사실 그 감정을 분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민족 자체가 교육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상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안에 잠복되어 있는 게 돌파되기 힘든 지금 사회 구조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갑갑함 이런 것들이 어딘가로 분출될 돌파구의 필연성이 존재했는데 누구나 돌멩이를 던져도 충분할 정도의 그러한 먹잇감을 하나 얻은 거죠.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씩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건데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청소년의 94%가 일본산 불매운동에 참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그 퍼센테이지를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이게 어떻게 옛날 우리 어른들보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더 반일 감정이 심해졌다는 지표가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박 교수님 어떠세요? 이제 조사가 교복 업체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던 건데 이제
왜 그러면 불매운동 하느냐의 동참 이유까지 물어봤나 봐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워낙 94%, 96%가 넘는 그 수치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크니까 그것만 이렇게 좀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불매운동 참여한 이유가 네. 역사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친구들에게는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인 힘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일종의 정의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대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원한이 풀리면 화도 풀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인데 사실 이제 한일 관련된 이 역사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원한을 풀 만큼의 사과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하고 이제 결합되면서 이제 나타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연 스님도 한일 축구전 보세요? 누구 어떻게 뭐 당연히 한국 응원하시겠지만 같은 걸로 흥분하십니까? 한일전을 얘기한다는 게 아마 변호사님 세대일 거예요. 그게 약간 조금 이렇게 묵으신 분들이고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스타크래프트로 뭐 한일전을 했을 때 이제 뭐 박 터진다. 뭐 이런 식이 가능한데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일전과 관련해서는 뭘 또 지지 않는다 이러는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 쪽에서 좀 더 심각하고요.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또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반응들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실제로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거 할 때 그냥 한일전이 꼭 아니더라도 배틀넷 같은 데서 예전에 그 게임하는 거 보면 사람들 게임하는 거 보면 일본 사람만 들어오면 집중 공격을 해서 초토화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 지금 오늘 맞아요. 그 얘기 했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불매운동에 동참한다. 그 사람들이 내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겪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자세들을 취하게 될까에 대한 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겪은 세대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뭘로 얘기가 될 수 있냐면 언어의 우월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중 그러면 미국을 우선 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일 하면은 일본이 뒤에요. 그 다음에 중일 이렇게 얘기하지 일중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근데 북한하고 들어가면 북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우선으로 북한을 쳐주는 거예요. 그게 아마 동포 프리미엄 뭐 이런 걸 건데, 그러니까 겪은 세대들이 존재하는 북한에 대한 것들은 용서하면서 겪은 세대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물론 뭐 조금은 소수는 남아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는 문화현상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이 중학교 때 일본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어른들에게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불구대천지 원수다. 이런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콱 박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비판적으로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들이 일본에서 이제 저희 학교에 이 일본 학생들이 이제 참관을 와가지고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일본 학생하고 이제 우리 한국 학생하고. 제가 이제 거기서 뛰었는데 제가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구대천지 원수인데 나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게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워낙 제가 죽기 살기로 뛰려다 하다 보니까 중심이 앞으로 쏠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도대체 내가 일본에 대해서 뭘 알아가지고 불구대천지 원수고 난 절대 지면 안 되면 이래 달려야 했을까. 만약에 제가 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그 상황에서 내가 옛날같이 그래 뛰었을까. 지금 같으면 절대 그래 안 뛰었습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데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 현상이나 일반적인 일본에 대한 감정들이 무비판적으로 전달된 다음에 온몸으로 젊은 세대들이 이걸 받아들였을 때 심각한 사회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역사 교육을 전공하면서 그때 우리가 어떤 교육학 쪽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증오를 교육으로다가 시키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만 가르치고 판단은 배우는 애들에게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에 증오를 삽입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교육시킬 때는 증오를 삽입시키는 방법을 써요. 그리고 그게 너무 교묘하게 삽입이 계속해서 돼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별의식이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정도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역사 교과서, 그러니까 대만에서 일본을 가르치는 거나 아니면 베트남에서 일본을 가르치는 교과서들을 보면 사실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똑같이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보다 더 식민 지배 기간이 더 길었거든요. 물론 우리보다는 잔인하게 하진 않았어요. 우리는 훨씬 더 잔인하게 했었던 게 맞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동의하시지만 이게 상당 부분 후천적이고 교육에 의해서 습득된 것이며 사회적 분위기에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또 그런 측면이 너무 강한 거 이제 아닌가? 우리가 붓다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자는 이제 시사 토크를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뭐 스님 계시지만은 우리가 붓다께서 버려야 될 삼독심, 탐진치잖아요. 그 증오심, 분노심. 당연히 만약에 붓다께서 지금 살아오신다면 그러지 말라 그러시겠죠. 그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참 그게 우려가 됩니다. 뭘 우리가 대응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증오심에 기반을 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증오 교육을 통해서 또 애들한테 전수가 되고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사실 우리 일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뭐 제가 이제 일본에 가면 옛날에는 저도 모르게 이제 아파 호텔 이런 데 갔는데 아파 호텔에 그 이 지배인이 험한에 대한 글을 쓰는 분이라 제가 잤던 방에는 항상 한국을 비방하는 잡지들이 꼽혀 있는데 다시는 이제 제가 가서 앉아야 되겠다는데 사실 지금 어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감정만큼이나 일본에서 또한 우리에 대한 비슷한 감정을 사회에서 만들어내고 조장해 오는 그런 측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다 생각 있는 사람들인데 또 반작용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큼 또 증오심이 그죠? 불타오르겠죠. 그럼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해서 화해는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면요. 사실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했잖아요. 독일과 그게 다른 시발점인데요. 독일 주변에는 사실은 강대국이 있었고 우리는 받을 일본이 굳이 쟤네한테 사과를 해야 될까? 뭐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허지부지 넘어간 부분이 있고 우리는 늘상 어떻게 교육을 받냐면 중국에서 문화는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간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역사적인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세무엘 헌팅턴의 뭐 문명의 충돌 이런 거 보면 일본은 독자적인 문명이라고 자기네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탈아시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명나라와의 관계 때문에 그게 시작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결국 일본은 지금도 천황제라고 하는 걸 하고 연호를 쓰잖아요. 연호라는 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올해 지금 영화로 바뀌었는데 연호를 쓴다는 게 자기가 독립된 세계관을 가진 나라고 우리는 사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낫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쟤네는 우리보다 나죠. 뭐 백제가 건너갔어. 안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문화가 전달했으니까 서로 낫다라고 만만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놈들이 사과까지 안 해?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도 탈아시아 말씀 잘 하셨는데 우리 사실 이걸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일본이 이제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일한 G7에 있는 아시아 국가라는 아주 그 자부심이 많았지만 사실 일본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감정은 서구에 대한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1800년대 생각해 보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국에 대한 열등감,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럽에 대한 열등감의 분출로가 사실상 정한론으로 나타났고 정한론을 통해서 사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무너진 이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신들이 뭔가 이 서구 열강사에서도 살아남는 그런 이 헤게모니를 잡는 것에 우리나라를 아주 오랫동안 이제 이용해 왔고 아직까지도 그 옛날에 그 자신들의 그 추억이라든지 관습이 남아 있는 분들이 여전히 이 험한이라든지 이런 시위를 하고 뭐 이런 운동들을 주도하다 보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가 한국에서 아무리 이제 일본에 대한 의식을 좀 바꾸자고 해도 그때마다 이제 일본에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이제 관료들이나 어떤 뭐 기업가들의 망언들이 이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이게 순식간에 이제 묻혀지면서 우리들의 본래적인 그 반일 감정들이 쫙 이렇게 쏟아나오면서 영 이게 해결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는 어떤 그런 아니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관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비하시키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이고 예. 지금 한국에서 작동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죠. 거꾸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대립각이 성립되어 있는 건 아니고 서로 약간 다른 대립각이 성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생각하는 한국을 알기로는 젊은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러련 하는 정도고 그렇죠. 이 네. 기성층들은 저거는 우리보다 훨씬 낮은 나라였어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성층들은 사실 그 생각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일본은 그래도 조금 체계적인 나라였어라는 이런 약간의 동경의식들이 존재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까 박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제는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근데 쟤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피해를 준 사람과 피해를 받은 사람의 차이, 온도 차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렇죠. 화해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네가 무슨 그 정도로 화해. 맞고 그렇죠. 화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쟤네는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예. 근데 사실 독일에 비하면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안 했죠. 일본 오사카에서 한국인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일본 내 역사 왜곡과 혐한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단교를 하라는데? 저 세게 나오는데? 예.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네요. 황 교수님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사실 일본 사람들의 저런 험한 감정,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 열등감의 발로다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도 이제 보면 옛날에 영국이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대한 그렇죠. 추억에 젖어 있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일수록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우리 아시아계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제가 영국 사회에 대해서 조금, 영국 사회가 자정 기능이 있다는 거는 교육을 통해서 이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은 레이시즘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어떤 그런 사람들을 꾸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임페리얼 해주곤, 이미 제국은 끝났는데 너 아직도 꿈꾸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강할수록 유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저렇게 치닫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사실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거에서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양적 완화하면서 풀리면서 조금 경제 성장이 됐지만 그 내면에 깔려 있는 어떠한 힘든 부분에 대한 반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의 옛 향수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하나 더 포함된 게, 일본이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 과거에 우리 한국을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압도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일본이 갑자기 뒤처지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 그 전기전자 분야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일본이 거의 세계 시장을 주도하다가 지금 한국이 주도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안 그래도 그런 감정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감정이 깔린 상태에서 어떤 자신들이 가지는 위기감이 더 이렇게 조성되는 거 아닌가, 어떤 그런 것들이 그렇죠. 어떤 이런 현상을 더 강화시키는 아닌가 이런 느낌도 제가 아까 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혐한이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만큼 내 시각도 쫓아가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일본의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가장 최고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때에 자기 시각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다 보면 좀비.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목이 꺾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일본 방송이나 이 어떤 회사들에서 소위 분노 마케팅을 해가지고 혐한을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이성적인 사람들한테 안 먹히는데 이 좀 어떤 그 사회적인 불만이 있다든가 열등감에 사로잡힌 일본인들한테 그게 맥힐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종교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응점이 나타났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유목전통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갈 거냐. 안 그러면 유교 같이 이덕보원, 그러니까는 원수, 그다음에 잘못된 것들을 덕으로 이렇게 보답했을 경우에 그러면 덕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올바름으로, 그러니까 응징을 해야 된다. 유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 관점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강자의 어떤 덕을 보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불교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저는 그거라고 봐요. 뭐냐면 지장보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지옥을 피하라는 말은 있어도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지옥에 먼저 가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런 정신 자세는 없어요. 사실 여기에 해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정신 자세가 아니면, 그러니까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르게 가르치고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누군가 용서하고 강한 사람이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 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본 사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 근데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경험해 보면 우리 한국만큼 일본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민족들은 둘 다 전 세계에서 우리 뭐 경제 규모가 요즘 한 3분의 1 정도라 하지만 옛날에 뭐 5분의 1 정도도 안 될 때도 우리 일본 하면 그냥 까짓것 일본하고 축구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 하는 어떤 그런 감정들, 어떤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고, 어떤 이런 그 민족 감정들이 작용할 때 불교가 할 수 있는 역할, 아까 지장보살 말씀해 주셨지만 민족 감정들이 우선했을 때 과연 불교가 얼마나 이거를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저는 상당히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통일신라가 결국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한 100년쯤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백제 사람이나 고구려 사람들을 지배 민족이 아니고 하나의 민족이라는 관점으로 끌어올리려는 작전을 써요. 그리고 그거에 성공해서 결국 통일신라가 완성된 이렇게 황금기를 구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핵심이 뭐였냐면 사실은 불국사예요. 부처님 나라 안에서는 같이 그렇죠. 불교라는 입장 속에서 이게 둘 다 회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조계종단에서도 사실 이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할 때 불교가 뭔가 이렇게 물꼬를 터줘야 된다.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했는가 하면 한 7년인가 8년 전에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이고 북한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거의 바닥으로 치닫을 때 조계종 총무원에서 총무원장 스님하고 몇 분이 북한에 방문하면서 갑자기 이 남북 간의 어떤 물꼬가 트여졌던 그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역할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한국과 일본의 불교계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는. 아니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있지만 기독교적인 관점, 이 사막 종교의 관점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정부 대 정부나 민족 대 민족이 감정이 생겼을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또 다른 기제로서 종교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종교의 필연성 자체나 안 그러면 효용성에 대해서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를 리드하고 계몽하고 그 다음에 밝은 쪽으로 행복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사실, 그리고 불교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종교예요. 제가 지장보살 얘기도 했지만 인간의 평등한 생명관, 그 다음에 보편적 윤리관을 통해서 같은 인간으로서 대우하고 어떻게든 안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저들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보다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끌어 안아갈 수 있다라는 관점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탁해서 지금 살아오신다 그러면 일본하고 계속 감정적으로 대응하라라고 얘기하실 일 만무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계속 증오를 키워봐야 답이 없다. 그리고 이웃나라인데 이거 어디로 도망가겠냐. 결국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잘 지낼 수밖에 없다는 당위는 명백한데 이걸 거꾸로 자꾸 분노심을 키우고 증오를 키워서 뭐 당장 지소미아도 지금
그게 파기가 돼서 공유가 안 되잖아요. 뭐 이런 현상들은 어른스럽지 않다. 불교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런 지금 말씀은 세계 정세상으로 봤을 네. 때는 네. 신블록화가 가성되고 있잖아요. 예전과는 또 다른 뭐 미소 냉전 체제하고는 또 다르지만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시진핑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뭐 종신까지 해보겠다 하고 푸틴은 또 푸틴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이 혁명적 사고를 하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신체제들이 이렇게 갖춰지고 있는데 어딘가로 우리나라도 동아시아가 저는 사실은 뭔가 블록화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서 좀 더 생각들을 유연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또 다른 생존의 문제 쪽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한일 관계는 이게 순망치안하고 똑같다. 한국과 일본처럼 서로 가까운 나라도 없고 한국과 일본처럼 서로 경쟁하는 나라도 없고 한국과 일본처럼 오랜 역사를 공유한 나라도 없으며 한국과 일본처럼 서로 운명 공동체인 나라도 없다는 이런 생각을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사회에서 주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아무리 해봐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해야지 일본과 우리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보다는 서로가 함께 살궁리를 해야 된다. 이거 아무도 이제 안 듣는 것 거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아까 스님 용서 말씀하셨지만 강한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제 정서적인 문제에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순망치안이고 결과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공통의 이해를 찾아주는 거, 그러니까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원 교수님의 이제 화쟁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와 일본이 공유할 수 있는 목표, 목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건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한 사람이 용서한다라기보다도 용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망치안으로 잇몸이 없으면 이 치아가 시리다. 그리고 우리는 치아다. 이 생각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단맛바다에 있는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단맛바다에 정오는 정오로 치유될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정오를 치유할 수 있으니 이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법칙이다. 예, 법구경 5번 개송. 법구경에 있는 개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에서는 아니면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서로 정오를 키워가지고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다들 알고 있음에도 사회적인 분위기와 양국 간의 경쟁 관계와 이 속에 편성해서 사회가 이렇게 쫙 쓸려 나갈 때 우리 불교계가 뭔가 이정표, 좌표를 제시해야죠. 좌표를 제시해도 불구하고 제대로 아직까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보죠. 제가 해볼 수 있는데 안 시킵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윤회잖아요. 그죠? 윤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윤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언젠가 일본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일본에 지금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큰 관점에서 보면 서로 이해 못할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자고로 이게 증오심에 기해서 어떤 사건이 진행돼서는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들이 후손들한테 자꾸 증오심을 키워줄 게 아니라 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증오에 기해서 대응하지 말고 좀 이성을 좀 되찾고 냉정함에 기해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걸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걸 너무 조장하는 분위기도 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불교는 단순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단순 용서는 호구가 되는 거고요. 단순 용서가 절대 아닙니다.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힘은 있고 단 그 힘을 쓰지 않는 정도에서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는 최하책입니다. 그거는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거고, 이 진정으로 이기는 거는 전쟁이 필요 없이 이기는 거고요. 그거는 충분한 교육과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됐을 때예요. 그래서 전륜성왕이 나중에 이렇게 천하를 통치하고 제국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보면 사실은 군사정복을 하지는 않아요. 단순히 힘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끊임없이 내실을 다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마다 이렇게 끌어올랐다가 가라앉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동북공정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이 역사 왜곡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준비를 하면서 바꿔가는 거지 지금 같은 대응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식의 해법이 정치권에서 나오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차선으로는 종교 그중에서 불교가 가장 적합한 종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 대목에서 지난 8월 24일 날 그 광화문에서 노아베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일본 청년이 와서 후리여그 행사를 한 적이 있었죠. 그 VCR이 준비가 됐는데 좀 보고 가시죠. 그치. 모든 사람이 일본을 싫어하진 않죠. 야, 근데 되게 용기 이분이 있는 허브로 사람이에요. 되었네요. 역시 애들이 첫 허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미래예요. 참 쉽지 않죠. 아니,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저게 감정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분리시키고 감정을 분리시키고 또 다른 감정과 대응시키고라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데 젊은 분들은 그게 훨씬 유연하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어려워. 타성해졌다고. 아, 저는 그 저 후리여그 행사만 보면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왠지 모르게. 연세가 드셔서 저건 뭐 저게 기류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서 또 다른 대안. 시민사회에서는 좀 저런 교류, 뭐, 저희 불교도 종단별로 계속 교류가 있어 왔고, 그 다음에 또 뭐, 생활협동자, 생협운동 같은 경우 하는 분들은 일본이랑 한국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배울 거 배워가고 하는 식으로 일종의 시민사회 수준에서는 계속 저런 신뢰와 교류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저만큼이나 제가 부끄러웠던 거는 우리 그 중구청에서 그 왜 노자판이라고 아예 자기들이 막 이렇게 붙이면서 어떤 저런 감정을 자극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가 철거했지만 내려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거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거를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정부 거지.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발칙한 일이죠. 민간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어떤 단체가 자기의 뜻을 표현한다는 것은 뭐 자유니까. 근데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정보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징계 그런 중구청의 그 해프닝을 비난하는 우리나라의 국민의 의식 수준이 됐다는 거죠. 네, 일정 정도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고 진짜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그 이자카야 하는 일본식 술집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실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 그 저녁 한 8시, 9시 되면 가득가득 하던 곳이 요즘 텅텅 비는데 우리의 이런 이 구호 속에 우리의 이런 군중 감정 속에 휩쓸려 갈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소상공인들이고 자기도 모르게 일본과 관련된 어떤 이런 업을 하는데 사실 그 감정 속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고 어떤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감정에 휩쓸리다 보면 절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 아까 후리여그 행사가 저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뭐 별로 미워할 일이 없다. 이 국가 간의 문제고 정권 간의 문제다. 이런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해 보면 이 일본 같은 나라는 물론 미국에 지기는 했지만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계속 전통이 유지되는 가치관으로 간 거고요. 우리는 국가를 믿으면 이게 조금 이상해지는 것들을 여러 번 역사에서 근현대에서 막 계속 겪었기 때문에 나만 손해 보는 거 이제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데 이렇게 그래서 스님 그러다 보니까 발언 수준이 약간씩 지금 그래도 이제 믿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 돌아가면 결국 사실을 가르칠 것이냐 증오를 가르칠 것이냐 그리고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 판단을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교육에 있어서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선진화될수록 그런 부분들은 사실 증오를 가르치거나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판단이 들어가는 것은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지는 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세대들이 이런 식의 휘둘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90몇 프로가 거기에 찬동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참 얘네들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쪽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드 때 중국 관광객이 한꺼번에 끊긴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게 왜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지? 중국은 통제국가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건 사실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왜? 다양성이 사라지는 사회는 활력이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 사회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부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정치나 감정에 의해서 휘둘릴 때 그런 부분들을 중도적인 관점에서 중화시키고 풀어내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종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세대들 이야기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잖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부산에 있다 죽었을 겁니다. 한 200년 전에 제가 평양에서 태어났으면 평양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구촌이라는 이름 그렇죠. 아래 네. 그냥 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 영국까지 가고 맞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면 미국까지 가고 하는 이 지구 전체가 하나로 다 연결돼 있고 어떤 이렇게 연결되는 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함께 살고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 똘레랑스 이런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자세를 길러서 우리 차세대들을 세계적인 글로벌화된 인재 사람들로 길러 나가야 되는데 막상 우리들이 교육하는 것은 민족주의에다가 반일 감정에다가 도대체 이거는 정반대 이야기하면서 너는 이 다음에 커서 세계인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불교인들이 제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 항상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구분짓고 양쪽 간의 분노를 유발시키고 서로를 갈라치기 해가지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제관계를 분열시키는 이런 태도에 반대한다. 우리 불교는 일체 모든 이 유니버셜한 어떤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종교고 두 가지 흐름 층위를 가지고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용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진제 속죄 얘기하듯이 속죄상에서는 구분하고 따질 건 따지고 가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 층위를 달리해서 진제상에서는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사실은 세계를 주도한다거나 안 그러면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느 정도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백스텝을 받고 있는데 일본하고 똑같이 돼서는 결코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이기고 결국 그들을 그러니까 뭐 힘으로 무력으로 이긴다가 아니고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국민이 되는 것은 용서가 바탕이 된 분별. 분별을 통한 분별이 아니고 용서가 바탕이 된 분별,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자비하고 통하는 그런 정신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두 분 말씀 받아서 뭐 같은 말씀인데요. 결국은 화해가 정답이다. 다만 그 화해는 당연히 분노나 증오의 연속이 돼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이거 좀 그렇네요. 말씀 꺼내기 그런데 약간 방향을 좀 틀어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 불교의 현실, 일본 사회 내에서 일본 불교가 처해 있는 상황, 그다음에 한국에서 우리 한국 불교가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어떤 이념들, 사상들을 펼쳐내기에 과연 적합한 힘을 지금 한국 불교가 혹은 일본 불교가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 겸
앞으로의 분발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예. 노래가 있는데 이매진의 마지막에 들어 존 레논은 종교까지도 없는 차별 없는 세상에서 그런 우리가 얘기죠. 살고 그런 세상을 그렇죠. 한번 상상해보자 하는데 추구했죠. 제일 좋아하는 게 존 레논의 그 노래 뒤에 보면 You may say I'm a dreamer. 니들 생각에 내가 꿈꾸는 사람 같지만 but I'm not the only one. 내 생각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모두가 함께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냐. 우리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한번 우리가 힘들지만 개개인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각성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이 커져서 사회의 거대한 어떤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가 불교가 뭔가를 하면 어떨까 그런 저 꿈을 한번 꾸고 있습니다. 황 교수님이 역시 그 영국 옥스퍼드에서 유학을 하셔가지고 존 레논의 노래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예, 오늘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얘기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것도 있고요. 물론 뭐 한국 사람이나 동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는 게 더 익숙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파편적으로 들었던 아니면 안 그러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봤던 것들을 이렇게라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뭔가 관점들을 수립해 본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걸 미처 생각 못했던 어떤 우리 사회적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공부가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조금 우리가 이런 토론을 좀 더 활성화함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의 불교적인 목소리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계기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사실 되게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인 부분을 이제 불교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제 연구 주제인데요. 제가 그 불교 사역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제가 미처 몰랐던 불교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해서 저는 이 토론하다 보면서 앞으로 꽤 많은 내공을 축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힘들긴 했는데 하여튼 국내 최초의 불교 시사 토크니까 앞으로 열심히들 하시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힘들었어요. 가시죠. 힘드셨죠? 다음 주에도 또 할 수 있을까요?